안녕하십니까. 이기제큐티브 루비 디렉터 박명재입니다. 와우,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막 떨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시간으로 기억이 될까요? 저는 그게 무척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5년 전쯤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처럼 앉아 있었을 때 저는 그 자리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서울에 출장 왔는데 제 아내가 저녁에 혼자 가기 힘드니까 같이 가자 그래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왔다가 밀려서 앉고 사업 설명을 듣고 그렇게 집에 같이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공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24년간을 기술 개발 분야하고 그다음에 그 어렵다는 전략기획 파트에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 6년 전쯤 아내가 유산화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때부터 아내를 도와서 유산을 하다가 작년 10월 달에 은퇴를 하면서 전업으로 유산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열정적으로 막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아내가 질투를 가끔 해요. 자기보다 유산화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고, 사랑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가끔 들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전문직을 하고 있던 박사가 왜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리고 박사가 정도의 전문직이 사랑하는 유산화라는 것은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 것일까? 오늘 여러분들하고 오늘 제가 그것들을 하나둘씩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오늘 강의의 키워드를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제 강의의 키워드는 시간, 그리고 공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한다면 흐름입니다. 그리고 90개 넘는 슬라이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2개의 슬라이드만 이해하시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그건 충분하게 되시라고 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나요? 산업혁명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까지 1차, 2차, 3차, 몇 차? 네,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고 이 4차 산업혁명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래전 18세기부터 했던 산업혁명과 매번 4번의 산업혁명을 거치는 동안 그곳에는 항상 위기와 기회가 상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위기와 기회가 상존하는 시대이고요. 저는 이렇게 20세기 후반부터 초반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어디쯤 있냐면 이렇게 하얀 곳에 표시된 위치,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AI라고 얘기하는데 AI가 가져오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유통, 연결 이런 내용들이에요. 게다가 우리는 기존에는 가져보지 않았던 코로나19라는 시대에서 살고 있고요. 또 전쟁의 시대에 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함께하는 시기가 되었는데 어떤 걸 가져왔을까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갖고 왔어요. 대면 시대에서 비대면 사회로 넘어갔었고요. 이 대면 사회와 비대면 사회의 차이는 예를 들면 저는 직장 생활할 때 로망이 뭐였냐면 재택근무하는 게 로망이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한 번도 재택근무라는 걸 해보지 않았는데 코로나 시기에는 짬짬이 재택근무도 했었습니다. 또 이렇게 지금 시기에 보면 비대면 사회가 엔데믹 사회로 가면서 다시 대면 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이 2개의 사회가 공존해 가면서 살 거라고. 자, 그러면 누구한테 기회였고 누구한테 위기였을까요? 대체적으로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는 부분은 위기였습니다. 우리가 여행 나가면 항공사 비행기 타고 여행 가서 우버 타고 돌아다니고 에어비앤비에서 예약한 집에서 잠을 잤잖아요. 그런 쪽은 전부 다 위기였고요. 반면에 제가 좋아했던 거, 주로 집에서 놀았던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줌이나 화상회의 쪽 아니면 온라인 저기 쇼핑을 하던 것들, 그리고 요즘 넷플릭스 열심히 보고 있잖아요. 이런 쪽 부분은 전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반대로 또 엔데믹 상황이 되니까 또 저런 바깥에 활동하는 쪽은 기회가 되고 또 반대쪽은 또 위기가 되고 이렇게 위기와 기회가 상존을 하고 있어요. 또 요거는 중국 그 상해까지 가는 그 비행기표 티켓 값입니다. 거의 400만 원이나 해요. 지금 400만 원. 근데 그 전에 중국 가려면 얼마 있으면 됐어요? 그냥 몇십만 원 있으면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한 10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대적인 변화나 이런 것들이 많은 변화를 우리한테 가져다 주고 있어요.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난 2월 24일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처음일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200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26번의 전쟁이 있었고, 물론 크고 작은 전쟁들이겠죠. 그리고 지금 15개의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건 제일 마지막 단계에 있는 전쟁이겠죠. 그런데 그 전까지 우리가 14개의 전쟁이 이미 시작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느낀 적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되게 심각하게 느껴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코로나 시대가 이제 다시 전환되면서 이게 같이 맞물려서 악재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유가는 2배가 뛰었고 천연가스는 3배가 뛰었습니다. 그리고 곡물 수출 제한이 걸려서 국제적으로 식량과 에너지 위기가 올 거다. 근데 이거 굳이 보지 않아도 우리 차에 기름 넣을 때 보면 알잖아요. 경유값이 석유값보다 휘발유보다 항상 100원 정도 낮았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추월을 하더라고요. 아, 휘발유 차를 사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 집 앞에 있는 주유소에 있는 사진을 제가 찍은 건데 휘발유는 2,079원 그리고 경유가 2,119원. 보통 제가 차에 기름을 넣으면 10만 원을 넘은 적이 없는데 1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를 끌고 다니기 부담스러운 시대. 근데 지금 이 가격도 실제로 좀 더 깊숙이 알아보면 유가를 많이 유류세를 많이 인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낸다라는 건 실제로는 2,300원, 2,500원 정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3고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고물가, 그다음에 고금리, 그다음에 고환율. 그 직접적으로 오는 거 고유가.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도 지금 보면 5.4% 정도 인상을 했다 그러잖아요. 대체적으로 작년 5월보다 지금 5월이 경유는 뭐 45%, 휘발유는 뭐 한 7% 정도 인상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상되는 건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월급은 항상 정해져 있는데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인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소득이 낮아졌다는 느낌을 주게 하고 생활을 좀 더 궁핍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시대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만족도는 몇 점 정도 될까요? 3점 이상 되시는 분들 한번 이렇게 눈을 깜빡깜빡 거려볼까요? 한 4개? 한 5개 있으면 자신 있게 한번 손들어 보는 걸로. 없죠. 저는 유산화 하기 전하고 한 후하고 이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산화 하기 전에는 별 2개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저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냐면 매일 야근에 주말 근무에 집에서는 하숙생 같은 남편이었습니다. 그 와이프가 저한테 너는 하숙생이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아이들 교육에도 많이 신경 쓰지 못했고요. 근데 그 중요한 거는 제가 그 당시에 삶의 만족도, 워라밸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시기에 저의 나이대의 직장인들은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회사에 목숨 걸고 충성하고 뭔가 성과를 내고 그걸로부터 승진해서 대가를 받고 그걸로부터 임금을 쬐끔 올려받는 거. 이 정도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유산화 이후에 제 삶의 만족도는 별 5개를 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아까 소개받았죠? 경제적인 자유와 시간적인 자유, 게다가 건강하기까지 해요. 자, 그런데 저를 능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족에는 바로 화면에 보이는 요분입니다. 요분. 이분은 저의 장남입니다. 지난주에 몽골로 선교를 갔어요. 고3인데 그래요. 우리 장남의 저기 삶의 만족도를 따라갈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다음 주에는 경주로 놀러 간답니다. 고3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가끔 이 아이를 들여다보면 삶의 계획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통 다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내 인생의 플랜이라고 하는 거 대부분 여기 있잖아요. 20대까지는 잘 기억 안 나요. 그냥 학교만 고등학교, 중학교 다닌 것 같아요. 굳이 기억을 한다면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친구들하고 컵차기 한 거 정도? 그 정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맨날 시험 보니까 공부하라고 이제 그런 기억들만 나고 그 이후에는 뭐 20대 이후에는 뭐 대학교 갔고 뭐 연구원의 길을 가니까 대학원을 갔을 거고요. 그 중간에 군대도 갔다 왔고 보통 20대하고 30대 요 사이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데 그건 보통 사람들의 플랜인 거죠. 그리고 물론 연애도 하고 돈도 법니다.
그리고 빠르면 뭐 여성분들은 일찍 결혼하고 남성분들은 뭐 30대 뭐 그 이후에 결혼하는데 저는 29에 결혼을 했어요. 왜 결혼했는지는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자녀를 낳았죠.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가 철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후의 미래가 핑크빛 미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느낌만 그런 거지. 자, 이 이후에 핑크빛 삶을 살았던 분 한번 손들어 볼까요? 아니면 눈을 껌뻑거리시든가. 껌뻑인 분 계세요? 자, 볼게요. 자, 타이슨 아시나요? 타이슨? 1990년대 세계 헤비급 챔피언입니다. 이 선수의 전성기 때 경기 영상을 보면 도저히 이 선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전자들이 이 선수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서 내밀었냐면 나는 타이슨을 이길 만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랬더니 타이슨이 뭐라 그랬냐면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갖고 있다. 맞기 전까지는. 저한테도 그럴싸한 계획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있었겠죠. 저는 이게 20살 때 제 사진입니다. 국가의 과학기술에 공헌하는 훌륭한 과학자가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미소년에 가깝죠. 죄송해요. 자, 이렇게 시간이 몇 년 지나서 연구에 찌든 연구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20대 또 후반이었던 것 같고 석사 1년 때 지금의 아내를 만났어요. 지금의 아내를 만났어요. 딴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연애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까 결혼을 해 있어요. 제 인생 계획은 이게 없었어요. 사실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연구원에 들어가서 돈을 좀 모으면 그때 가서 결혼해야지. 그러면 한 30대 중반 정도인데 제가 29살 때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뭔가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까 결혼을 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학위를 마치고 이렇게 연구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이제 해외 학회 논문 발표하러 갔던 그 사진입니다. 신기하게도 이때 사진들이 별로 없어요. 사진 찍을 여유조차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간신히 찾아낸 게 이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저에게는 경제적으로 보면 되게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취업을 한 상황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돈을 아예 못 버는 상황도 아니고 굉장히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공공기관에 어쨌든 취업을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여기 보이시죠? 이게 이제 덥수룩하고 이렇게 TV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이렇게 야근 많이 하는 사람의 남자의 모습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40살에는 저기 팀장이 됐어요. 팀장으로 승진을 하면서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센터를 구축하는 큰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43살 때 이 프로젝트를 끝나고 뜻하지 않게 이렇게 시련을 겪게 되죠. 직장 생활에서 시련이란 뭘까요? 그렇죠. 뭐 자천 이런 거잖아요. 다 아시면서. 그렇죠? 한 번씩 다 해보셨죠? 직장 생활하면서 한 번씩 다 해보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파견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으로 파견을 나가서 또 재밌는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학생들하고 또 재밌는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태양광 자동차 프로젝트라고 해서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태양광 자동차를 직접 만들어서 호주의 그 아웃백 사막을 랠리를 하는 그런 대회에 출전도 했었어요. 자,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영화를 보게 됐어요. 와일드란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안 보셨어요? 그러면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시간 관계상 자세한 스토리는 설명을 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삶에 지친 한 여인이 그 미국의 멕시코 국경부터 캐나다 국경까지 그 캘리포니아 주죠. 4,300km의 거리를 트레일을 걸어서 여행을 하는 그러면서 인생의 어떤 큰 잃어버렸던 꿈을 찾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4,300km를 걷는다는 게 참 매력적이었어요. 한 6개월 정도를 계속 걸어야 되는데 이거를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왜? 회사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6개월 동안 휴가를 내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복지가 좋은 공공기관에서도 아무 이유 없이 1년 동안 휴직을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생각만 하고 포기를 하고 있었어요. 언젠간 가겠지. 은퇴 뒤에 갈라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참으로 공교롭게도 이 2014년이 어떤 시기냐면 제 아내가 유산화에 아무것도 모르고 사인업을 한 그 시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못 간 이유가 이거라 그랬죠. 어쨌든 시간을 내서 가고는 싶은데 가면 노후가 불안해져요.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불안하죠. 그리고 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도 불안합니다. 그러면 실제 50대 이후에 생활비의 평균 소득이 어느 정도가 필요하면 최소 생활비는 보지 않을게요. 다들 최소 생활비는 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적정 생활비를 볼게요. 근데 개인의 적정 생활비보다는 부부의 적정 생활비가 더 좋습니다. 근데 237만 원이라 그러는데 270만 원 가지고 60대, 50대 이상의 노후 생활비로 쓸 자신이 있으신 분, 이 정도면 충분하다. 없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고민을 해보는 시기가 되는 거죠. 은퇴 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심지어 이렇게 둘이 사이도 좋아. 잘 살 수 있을까요? 그 돈 가지고 힘들겠죠. 그래서 보통 물어보면 5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500만 원 정도 있어야 적정 생활비에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도 좀 가고 자식들 용돈도 주고 차도 좀 끌고 골프도 좀 다니고 그럴 수 있답니다. 저는 500만 원 벌면서 한 번도 그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럴까요? 근데 우리는 말로는 5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500만 원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500만 원 이상 버시는 분 월 눈 2번만 깜빡여 볼게요. 그렇죠? 아무도 없어요. 2022년의 연봉 실수령표를 보면 노후 자금으로 필요한 500만 원은 실제 연봉 액수로 보면 7,5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저것 다 떼고 500만 원 정도를 실수령액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경제 활동을 하는 지금도 이게 힘든데, 그렇죠?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노후 자금 500만 원을 갖고 싶다고요? 이것은 욕심이에요. 근데 희한한 거는 제가 사람들을 만날 때 물어봐요. 이렇게 노후 자금으로 월 얼마쯤 있으시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필요하세요? 했더니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상과 현실엔 차이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꿈의 연봉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샐러리맨의 꿈의 연봉 1억 원. 1억 원은 어느 정도의 퍼센트 안에 들까요? 1,700만 명의 샐러리맨 중에 상위 3.5% 안에 듭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한 500만 원을 벌기 위한 7,500만 원은 몇 프로 안에 들어요? 상위 10%. 10%. 근데 저는 한 3.5% 안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돈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회사에 입사했을 때부터 계속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돈을 계속 더 벌었는데 저희 아내는 항상 제 월급이 작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 그래서 돈이 부족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영끌 하잖아요. 영혼을 끌어모으고 빚을 내서 투자를 합니다. 어디다 투자하냐면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해요. 그런데 주식에 투자하면 내가 투자하면 항상 주식이 내려가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코인 사면 또 코인도 내려가요. 제가 아는 20대 젊은 청년이 코인을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코인이 뭔지 알고 사냐 그랬더니 모르지만 일단 이거 사가지고 오를 때 팔아서 돈을 좀 벌 거래요. 그래서 재미를 좀 봤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물어보니까 거기다가 묻고 더블로가 이렇게 갔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 어떻게 됐어요? 빚을 내서 코인에 투자,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빚만 떠안게 됐죠. 그래서 우리 삶이 이런 것 같아요. 뜻대로 잘 안 돼. 집이 이렇게 많은데 내 집은 없어요. 그렇죠?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저 많은 창문 중에 그 하나만 제 거면 되잖아요. 근데 안 돼요. 보면 전세자금 대출하고 대출 금리가 올라갔어요. 내 소득은 올라가지 않았는데 담보대출로 집을 샀으면 이제 이자하고 원금 상환하느라고 다른 데 돈을 쓸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돈이 없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시장이 돌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니까. 근데 지금은 어떤 위기냐면 전세자금 대출로 이자를 갚는 것보다 차라리 월세 사는 게 싸대요. 되게 기이하죠.
물론 이런 상황이 아주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텐데 문제는 그 기간 동안 버틸 수 있는 체력이, 경제적인 체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거거든요. 근데 우리 대부분 잘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나는 어떤 돈을 벌고 있길래 이런 상황이 닥치는 걸까?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저기 현금 흐름의 사사분면을 얘기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 다 셀러리맨이에요. 혹시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다 셀러리맨이신가요? 그러면 일단 셀러리맨 하는 걸로. 아무도 손을 안 드셔서. 그렇죠? 셀러리맨 하면 물통 수익이래요. 저는 잘 몰랐어요. 물통 수익이 뭔지. 근데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아내가 와서 알려준 거죠. 이런 걸 물통 수익이라고 한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는 전문직이니까 이런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도 어쩔 수 없는 봉급생활자, 셀러리맨이었던 거죠. 재정적인 독립을 기대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4%밖에 안 돼요. 4%. 96%는 대부분 일을 해야 되거나 누군가에 의지하거나 아니면 국민연금에 의지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또 밑에 셀프 인플로이드, 자영업자죠. 자영업자들도 자기가 자기를 고용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돈을 지속해서 버는 게 되게 어려워요. 물론 버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프거나 늙거나 병들면 다치거나 이러면 회사에서 저희를 고용해 주지 못하고 설사 내가 자영업을 하더라도 그만큼의 비용이 들어가겠죠. 누군가를 대신 써야 할 테니까. 근데 대부분 다 사업가로 넘어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현대 정주영 회장이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분이 그 정도까지 일고 가는데 얼마나 많은 위기와 얼마나 많은 돈과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 시간 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없죠. 그 대신 프랜차이즈를 이용을 해요. 누가 만들어낸 시스템 아니면 네트워크 마케팅처럼 이렇게 시스템을 활용하면 사업가가 돼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투자자, 그렇죠? 투자자. 내가 돈을 많이 축적을 해서 그걸 투자해가지고 다시 돈을 만드는 구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 되는데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 사람들이 각광을 받는 겁니다. 자, 오늘 시간이 돈이 되고 시스템이 돈이 되는 이런 흐름 속에서 저는 물통 수익이라고 하는 노동 수입을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붉은 점이 시작됐을 때가 제가 회사에 취업을 했을 때였어요. 36살에 취업을 했으니까 60살 정년까지 24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다만 보게 됩니다. 근데 저 꺾어지는 부분 있죠?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노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아무 생각 없었으면 아직도 10년 이상 남았으니까 그냥 그런 대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또 파이프라인 사업이라고 하는 거, 시스템 소득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처음에 소득이 되게 작아요. 하지만 되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게 올라가요. 눈에 보이죠? 올라가는 게. 근데 뭐가 가리고 있어요? 시간이라는 구름이 가리고 있어요. 왜? 이것도 시간이 필요한 일이니까. 자, 이쯤 되면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했던 돈을 투자해서 자산을 형성하는 거.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만 잘 안 되는 거. 왜 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 오늘 제일 중요한 슬라이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가계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수익과 지출 간단하죠? 번 돈 나간 돈 그리고 자산과 부채 빚이죠. 자, 이렇게 있어요. 일을 해요. 어쨌든 월급장이니까 수입을 이렇게 정액제로 받습니다. 그리고 지출을 해요. 보통 이게 집 샀으면 담보대출 내고 차 샀으면 자동차 할부금 붓고 뭐 애들 교육비 내고 세금 내고 뭐 이러잖아요. 생활비로 쓰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이에요. 그래서 월급을 타면 잠깐 통장에 들렸다가 이렇게 쭉 지출을 하고 자산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넘어가도 조금밖에 안 넘어가죠. 돈 대부분 다 저렇게 가죠. 카드사나 은행으로 이렇게. 여기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되게 길게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찰나예요.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모아야 돼요. 이렇게 저축해서 종잣돈을 모으잖아요. 돈으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죽어나 사나 돈을 모아야 돼요. 어떻게? 정액제니까 지출을 줄여서 월급을 모아야 됩니다. 얼마까지 모아요? 한 1억쯤 모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1억 모아보신 분 있나요? 월급 저축해가지고? 없죠. 힘들어요. 모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한 300만 원, 400만 원 모으잖아요. 세탁기가 고장이 나요. 와시타워 되게 비싸요. 그리고 또 돈을 조금 모으잖아요. 그럼 텔레비전이 고장이 나요. 그러면 QOLED 뭐 이런 거 OLED 이런 거 사야 되잖아요. 만만치 않아요. 또 하면 큰 거 사고 싶어.
그렇죠? 집안에 이런 거 하나 갖다 놓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어? 안 되죠. 그리고 조금 더 많이 모아놓으면 그땐 차가 고장이 납니다. 신한 마이카 이런 게 도와주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부동산 자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종잣돈을 모아본 적이 없어요. 조금 모아놓으니까 전셋값 올려달라 그러죠. 또 한 1년 또 좀 모아놨더니 또 전셋값 올려달라 그러고. 그 나중에는 그냥 빚내서 집을 사버렸어요. 왜? 전셋값 올려주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부동산 자산 집 산 게 다예요. 집을 샀는데 뭐가 생겼어요? 부채가 생겼어요. 담보대출이라고 하는. 우리 집이 내 건 줄 알았는데 대부분 은행 거였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주식에 조금씩 투자도 해봅니다. 그래서 근데 주식도 이렇게 100만 원, 이렇게 몇십만 원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10% 20% 올라봐야 그냥 외식 한번 하면 끝이에요. 그걸로 인생을 못 바꿔요. 그러니까 이것도 1억을 모아가지고 안전한 쪽에다 이렇게 투자해서 올라가면 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잘 안 되죠? 왜? 우리 정보가 없잖아요. 정보. 그래서 이것도 잘 안 돼요. 근데 설사 이렇게 하더라도 계속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채는 늘어날 거예요. 근데 부채도 갚아가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돈을 불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투자해가지고 불려나가요. 근데 항상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다가 위험 요소 때문에 실패하고 빚을 지고 이런 사태 많이 벌어지죠. 이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런 패턴대로 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자산이 늘어나면 추가적으로 수익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수입으로 전환이 될 거고. 그래서 수입이 지출보다 크면 자산이 증가해요. 뭐 돈이 증가하든 아니면 뭐 더 돈을 모아서 부동산을 사든 아니면 금융자산을 사든. 그리고 지출이 수입보다 크게 되면 부채가 증가합니다. 이거 뻔한 얘기잖아요. 다 알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리고 수입과 자산 수익이 지출하고 비슷해지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대부분? 들어오는 돈하고 나가는 돈하고 비슷비슷해. 그러면 좀 살만하네. 이만하면 됐지. 그렇죠? 그리고 수입이 자산 수익보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친 게 지출보다 크면 진짜 살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원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자산 수익이 별로 없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걸 하게 되냐면 특별한 기술을 써요. 맞벌이라고 하는 특별한 기술을 씁니다. 그래서 수익을 2배로 늘리는 거예요. 근데 지출도 똑같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돈이 잘 안 모여요. 그래서 맞벌이에서 돈을 벌 것 같으면 되게 이렇게 짠테크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할 거 다 하고 살면 둘이 버는데 왜 항상 돈이 부족할까? 이런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근데 수입이 끊어지더라도 이렇게 자산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수익이 커지면 지출과 부채를 넘어서면 그때서 우리가 경제적인 자유와 시간적인 자유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왜? 월급을 끊어버리면 회사를 안 나가도 되니까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겨요. 그렇죠? 자, 제일 중요한 장표 중에 하나였어요. 공감이 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직업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될까? 답은 나왔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왜 할까요? 이거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맛집 가가지고 사진 찍어서 막 SNS에 올리잖아요. 요즘은 잘 올리면 음료수 막 서비스로 하나씩 주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아기 엄마들 저기 맘카페에서 막 아기 양육에 대한 정보 공유하잖아요.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맘카페, 오프라인은 놀이터, 키즈카페 이런 데 가잖아요. 그리고 요거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샵 가가지고 쿠폰 찍어가지고 10잔 먹으면 1잔 무료 이런 거 합니다. 저는 회사 앞에 카페가 있었는데 그 앞에 저기 그 카운터에 보면 이렇게 쿠폰 넣어놓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들고 다니면 못 찍으니까 거기다 넣어놓고 살 때마다 찍고 또 필요한 사람 몰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한 잔씩 서비스로 먹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스마트한 소비자 시대를 살고 있고 그런 게 당연하다고 느껴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뭘로 정의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소비자가 어떤 회사의 제품을 애용하고 만족을 했어요. 그래서 아는 지인한테 소개를 하고 그 소개가 또 소개를 이루어져서 네트를 형성을 합니다. 그럼 네트의 크기만큼 회사가 나한테 캐시백을 해주는 거.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어떻게 돼요? 판매를 촉진시키니까 판매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건 점포가 없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고정비용이라는 게 들어가질 않아요. 그리고 관리도 안 해도 돼.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그리고 중간 유통 과정을 빼니까 회사는 물건을 좀 좋게 만들고 그만큼의 수익을 우리한테 돌려줄 수 있겠죠.
그리고 회원들이 제품을 애용해요. 그래서 꾸준하게 매출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을 지나서 그룹을 형성하게 돼요. 소비자 그룹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시간입니다. 자, 네트워크는 일반 직업보다 5년 정도 일했을 때 4배, 5배의 수입을 가져갈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제 아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시작했어요. 수입이 진짜 얼마 안 됐어요. 근데 한 1년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원래 자기가 일했던 거 수익만큼을 벌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니까 소득이 2배가 됐어요. 저하고 비슷해진 거예요. 약간의 위기를 느꼈어요. 그리고 다음 3년 차가 됐을 때 3, 4분기가 끝나니까 저하고 제 연봉을 추월하는 그 시점이 온 거예요. 제가 와이프의 주급을 제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거 기록을 할 때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올 거에 왔구나. 기분이 좀 나빴어요. 한 10초 정도. 그리고 되게 좋았어요. 그 이후로는. 매주 보너스 받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게 실제로 네트를 잘 만들어서 자산을 만들어가면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또 다른 이름, 회원 직접 판매라고 하는 시장의 규모가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전 세계적으로는 211조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는 5.2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35%, 그 매출의 35%를 우리 같은 회원들에게 배분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조 원이 대한민국을 계속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사의 제품을 경험하고 나만 좋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나한테 캐시백을 해줄까요? 안 해주죠. 이 돈은 다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거고, 내가 열심히 입을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다니면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이 중에 일부가 나의 통장으로 들어오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라면 시장이 2조 원이라 그랬어요. 2조 원. 그러니까 그 라면, 우리가 먹는 라면의 시장만큼 우리한테 캐시백이 들어오는 구조로 이해하면 시장 규모가 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 커진다 그랬으니까 더 많은 캐시백이 우리한테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제품을 팔고 있냐면 1위가 영양제예요. 즉 소비재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1% 정도 되고 화장품이 22%. 근데 유산화는 영양제하고 화장품이 다잖아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 73% 시장이면 충분히 공략해 볼만 하지 않나요? 정수기 뭐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뭐 있어요? 공기청정기 이런 거보다 낫죠. 소비재보다 내구재보다 소비재를 판매하는 게 훨씬 더 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73%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 그 미래경제학자 폴 제인 필저라는 분이 미래를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웰니스 산업 분야에서 많은 백만장자가 나올 거다. 근데 그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회원 직접 판매를 하고 있는 분야에서 많은 기회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분하고 저하고 그러니까 필저하고 저하고 다른 거는 전공이 다르다. 그렇죠? 저 사람도 닥터고 저도 닥터잖아요. 주로 어떤 일을 했냐면 미래의 흐름을 예측하는 일들을 했었어요. 제가 일했던 전략 기획이라는 분야는 그런 거였어요. 흐름을 예측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 근데 대부분 다가오는 시간에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옵니다. 왜? 그렇게 예측을 하고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대가 그렇게 변화가 됐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또다시 중요한 슬라이드가 나왔네요. 그러면 저는 혹은 저와 같은 네트워크를 하셨던 분들은 어떤 식으로 자산을 형성을 해갔을까? 아까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자산을 형성하는 부분은 저도 하지 못했어요. 앞으로도 할 자신은 없어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고 나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왜? 돈을 투자하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가계부는 똑같죠. 수입, 지출, 자산, 부채. 일도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지출도 똑같이 해요. 그리고 돈의 대부분이 어디로 가냐면 카드사하고 은행으로 나가는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자산 쪽에 돈을 모을 텐데 저축을 하지만 잔돈이에요. 잔돈. 왜냐하면 지출이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다 보니 시간을 투자하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대요. 그래서 시간을 투자했더니 이렇게 자산 쪽에 자산이 굳히게 됐습니다. 네트가 하나 생긴 거죠. 내가 누군가한테 소개를 했더니 나처럼 먹고 쓰고 소비를 하겠다. 그래서 그걸로부터 뭐가 생겼냐면 저렇게 추가 수익이 생겼어요. 처음엔 작을 거예요. 처음부터 많이 번다 그러면 그거 가지 마세요. 그건 다 사기예요, 사기.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자산을 만들었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 시간을 조금 더 썼어요. 그랬더니 레버러지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유통의 자산이 조금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추가 수익이 좀 더 커졌죠. 조금 더 시간을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유통의 플랫폼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시간을 계속 써서 유통 플랫폼 자산을 만들었더니 추가 수익이 점점점 커졌고 그게 내가 원래 월급을 받아도 가져갔던 수익보다 더 큰 자산을 형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큰 자산으로 전 뭘 했냐면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부동산으로 번 돈이 아니니까. 그리고 주식이나 채권 이런 것도 구매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딱히 돈을 모아서 뭔가를 한 게 아닌데 이렇게 유통의 플랫폼이라는 자산이 생겼고요. 네트워크라는 자산이 생겼고 그걸로부터 금융 자산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세종 지역에 아파트 분양을 한다 그래요. 그건 저는 한 번도 분양 신청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자꾸 제 아내가 막 해보래요. 그냥 경험 삼아서 한번 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평수 높은 거를 이렇게 분양 신청을 했어요. 됐을까요? 안 됐겠죠. 만점에 반도 안 되는 점수 가지고 추천제이긴 한데 될 리가 없겠죠. 하지만 안 돼도 괜찮아요. 그냥 해본 거니까. 그렇죠? 그죠? 좀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자산을 형성한다.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걸로 저는 자산을 형성했고 시간적인 여유까지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할까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시간. 그래서 자산 수익이 부채와 지출의 부채 비율을 넘어가면 결국 부채도 언젠가 사라지게 되고요. 경제적인 자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간의 자유를 가져갈 것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만족스럽다? 그러면 그거 계속 하면 돼요. 근데 그거 말고 좀 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쓰고 싶다? 그럼 과감하게 던지고 나오셔도 됩니다. 괜찮겠죠? 자, 그래서 이런 구조가 모두 다 가능하냐? 그렇지 않아요.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죠? 어떤 회사를 찾아야 되냐면 탄탄한 회사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이 철학이 분명한 회사, 그렇죠? 외부로부터 또 인정도 받아야 되고, 어때요? 성장 가능성이 높아야 돼요. 지속적으로 성장이 해야 우리도 같이 성장할 수 있으니까. 또 회사의 재무 구조가 탄탄해서 지금 같은 코로나 시기, 전쟁의 시기가 와도 우리 같은 사업자들한테 주급을 꼬박꼬박 줄 수 있어야 하겠죠. 자, 그런 회사가 필요합니다. 그런 회사가 물건도 잘 만들 거예요. 그래서 탁월한 제품, 내가 누구한테 추천을 해도 결코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제품, 그리고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제품, 그런 제품이면 되겠죠. 그리고 충분한 수익. 회사가 좋고 제품이 좋아도 나에게 수익이 되지 않는 구조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회사를 찾아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그냥 된 거지. 그냥 된 거지. 유산화를 제가 찾고 싶어서 찾은 게 아니라 아내가 유산화에 그냥 영양제 먹겠다고 사인업을 했고 나중에 이제 이걸로 사업 전환을 해볼까 했을 때 그때 저는 알게 된 거죠. 이 사실을. 그리고 시간을 투자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겠다라는 걸 이때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산화를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유산화의 유는 그리스어로 진정한, 그리고 산화는 라틴어로 건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철학이 회사의 명예에 그대로 담겨 있죠. 자, 그럼 여기서 퀴즈. KTNG는 어떤 회사일까요? 한국담배인삼공사. 그렇죠? 코리안 타바코 앤 진생. 어떤 회사예요? 담배 만들고 홍삼 만들고 이런 회사인 거죠. 자, 유산화를 만드신 분이 좀 특별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것들을 했고요. 그리고 92년에 유타주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전경은 이렇게 생겼고 잠실 주 경기장보다 조금 작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서 보면 회사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8년간 24개국에 진출을 해 있고요. 특이한 점 뭐냐면 회사가 되게 보수적인 회사예요. 그래서 30년이 되도록 28년 동안 24개국밖에 진출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준비가 되지 않으면 나가지 않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업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2011년에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뉴욕 증시에 상장됐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회사가 탄탄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라는 회사인 거죠. 그리고 뛰어난 과학기술력으로 백악관의 과학기술국과 공동 연구를 할 정도로 기술력이 좋습니다. 저는 기술개발 사업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트너를 찾을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거기 잘하는 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연구 인력이나 시설, 그쵸? 설비 이런 거 충분히 좋은 회사냐, 실적도 좋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같이 과학기술국과 공동 연구를 할 정도면 굉장히 뛰어난 회사인 거죠. 그래서 영양제를 만드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백악관 과학기술국과 공동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백악관 과학기술국과 공동 연구를 할 정도로 뛰어난 기술을 가진 회사가 그 기술로 영양제를 만드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33%, 코로나 전에 33% 했었고요. 20년에 18%, 21년에 15% 성장을 했습니다. 20년, 21년이 되게 중요한데요. 저는 계속 유산화에서 얻는 소득에 대한 데이터들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년, 21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팬데믹이 오는 시기에서도 이 회사가 잘 성장을 할 거냐, 그리고 내 수익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갈 거냐,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19년에 은퇴를 할 수 있었는데도 은퇴를 하지 않았던 거는 이렇게 20년, 21년 상황을 좀 봤던 거죠. 그리고 2년이 지나고 더욱더 확신이 굳혀졌을 때 은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계 순위의 변화도 2014년 21위였던 게 2019년 6위, 그래서 지금까지 6위, 7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은 뭐가 있냐면 탁월한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양제, 그다음에 다이어트 제품, 그리고 화장품 이렇게 세 가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품의 과학기술력은 유산화 연구개발팀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회사가 연구원을 이렇게 85명 이상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무척 힘듭니다. 그냥 딱 보기에도 돈 많이 받을 것 같은 사람들 아닌가요? 연봉 1억씩만 줘도 거의 운영하는데 100억 이상은 들 것 같아요. 월급만.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월급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구한다고 돈을 갖다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당장 이게 수익으로 연결되진 않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그렇게 연구한 제품들이 결국은 기술들이 제품에 반영이 돼서 제품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좀 더 우수한 평가를 받는데 이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20년 이상 영양제를 비교 판단하는 전문 서적 분야에서 1등을 하고 있고요. 아까 외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성 없이 최고의 품질, 효능을 높은 제품으로 평가하고 있는 헬스팩,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의견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깐깐한 소비자 단체인 컨슈머 랩으로부터 꾸준하게 1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이라고 유타주에서 베스트 오브 스테이트 상도 17년, 지금까지 한 19년 연속 수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학 처방 편람, 여기에 전 제품들이 등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약으로 처방할 때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회사의 제품이 안전하고 효능이 있고 전문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제일 먼저 알아보겠죠. 그래서 4,500명 이상의 엘리트 선수들이 유산화 제품을 후원받아서 쓰고 있고요. 이렇게 동계올림픽 때 황대현 선수도 제품을 후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산화 후원을 받는 선수들이 이렇게 146명의 선수들이 21개의 메달을 땄고요. 12개 종목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도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700회 이상의 상을 받았대요. 그 중에서 이렇게 보면 컨슈머 랩에서 상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창립자인 마이론 벤처벅스께서는 알버트 아인슈타인 상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상을 받을 거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유산화 비즈니스, 돈이 된다 그랬잖아요. 돈은 어떻게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공정한가를 봐야 돼요. 공정한가. 그리고 그 공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핵심 키워드는 공유예요. 공유. 그래서 비즈니스 센터를 열게 되는데 한 개의 비즈니스 센터와 세 개의 비즈니스 센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비즈니스 센터는 가입 후 기간에 제한 없이 내가 200포인트의 실적 점수만 가지고 있으면 온라인상에 딱 생기고요. 그리고 세 개의 비즈니스 센터는 가입 후 400포인트, 200포인트 곱하기 3하면 600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1 플러스 2 플러스 1 이런 개념인 거죠. 근데 이런 혜택엔 제한이 있어요. 제약이.
6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보상 플랜의 특징은 바이러니 방식이고요. 20%로 동일한 비율을 줍니다. 그리고 기피의 제한이 없고 주정산, 주지급, 그리고 잔여 실적 이월해주고 추가 비시를 통해서 무한 수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방식이란 건 뭐냐면 나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두 개의 라인을 탄탄하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왼쪽에 김이라는 분을 소개했고 오른쪽에 이라는 분을 소개했어요. 이렇게 왼쪽에 박 이렇게 내려가고 오른쪽에 최, 그다음에 장 이렇게 내려가서 두 개의 라인을 튼튼하게 이어가시면 됩니다. 두 줄을 기억하세요. 두 줄. 그리고 또 이제 3BC에 운영하는 방법은 그 두 번째 BC2에 봤을 때는 A라고 하는 쪽이 나의 왼쪽이에요. 그리고 B라고 하는 쪽이 나의 오른쪽. 그리고 세 번째 가게에서는 C가 왼쪽, D가 오른쪽. 그런데 BC1 1번 가게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2번 가게 전체가 왼쪽이 되고 그 다음에 3번 가게 전체가 오른쪽이 됩니다. 그래서 장점은 동일 매출 규모의 2배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유산화는 비즈니스 센터를 늘려가는 게임을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추가 비즈니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을 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실적의 20%를 준다 그랬잖아요. 크고 작은 것 중에 작은 거에 20%. 근데 타사 같은 경우는 비율을 둬요. 단계를 둬요. 그래서 직급이 낮고 매출이 작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면 3%. 그다음에 직급이 높고 매출이 많고 한 지 오래됐으면 21%. 그러면 공정하지 않은 보상이 되겠죠. 똑같이 일했는데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유산화는 모두가 20%. 사재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피의 제한이 없어요. 모든 실적을 공유를 해줍니다. 단 제한을 걸어놨겠죠. 자, 무한기피에 대한 중복 매출 인정에 대한 예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G라는 쪽에서 매출 200포인트가 일어났어요. 그럼 이 200포인트는 EA, BC1까지 전부 다 공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H에서 500포인트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500포인트는 그 위에 있는 EA, 나까지 전부 다 공유가 되죠. 그리고 E에서 또 200포인트가 발생을 하면 또 이것들이 그 위로 공유가 되고 또 F에서 100포인트가 발생하면 전부 다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A에서 400포인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이렇게 각 매출이 발생을 하면 전부 버리는 거 없이 다 합산이 되어서 A는 900포인트, 내 이번 가게는 1400포인트, 그리고 나의 왼쪽에 2000포인트. 이렇게 포인트가 공유돼서 쌓이는, 그러니까 버려지는 게 없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미국 회사니까 아메리칸 스타일대로 주정산 주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자동 주문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매출이 토요일 오후 1시까지 정산이 돼서 다음날 금요일 오전 9시 이전에 통장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만 되면 그냥 월급 받는 느낌으로 사는 거죠. 좋겠죠. 잔여 실적 2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쌓은 실적이 다 날아가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는 정산하고 남은 실적은 2호를 해줍니다. 근데 타사는 플래시 아웃 해가지고 전부 다 사라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데 유산화는 2호를 해서 정산하고 남은 부분이 저 위에는 1000점을 갖다가 고스란히 가지고 시작을 하는 구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비즈니스는 다 수익을 무한으로 늘려갈 수 있는 그 보상 구조, 추가 비즈니스 센터입니다. 그래서 그 가게의 왼쪽 2번 가게 왼쪽에 2000, 오른쪽에 3000이 뜨면 그 점수가 합산이 돼서 1번 가게 왼쪽에 5000이 차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3번 가게 좌우에 점수가 뜨면 합산해서 5000이 뜹니다. 이렇게 좌우에 5000점이 됐을 때 맥스아웃이라 그러고 회사에서는 추가 BC를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개의 가게에서 두 개의 추가 BC가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추가 BC로 이렇게 가게로부터 나온 추가 BC를 통해서 수익을 무한히 늘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BC는 유산화에서 특허받은 보상 플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3BC 후원수당 계산법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2번 가게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오른쪽 왼쪽 작은 쪽에 20%. 그래서 2000점에 그러니까 1번 가게부터면 작은 쪽에 20%니까 4000포인트에 20%에서 고정환율 1150원, 그래서 92만 원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2번 가게는 소실적의 20%에서 46만 원. 그리고 3번 가게 왼쪽 오른쪽에 작은 실적 2000 똑같죠. 그래서 46만 원.
그래서 이거 합산하면 1번 가게에서 주급이 92만 원 발생하고요. 그리고 4주에 돈이 저렇게 368만 원 발생합니다. 그래서 3BC 주급은 어떻게 돼요? 다 합치니까 184만 원 되고, 그다음 4주 주급을 다 합하면 736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1BC 운영하는 것보다 3BC 운영했을 때 훨씬 더 수익이 많겠죠. 비즈니스의 시작 방법은 두 개의 라인의 성장 시에 이렇게 나의 왼쪽 오른쪽을 갖다가 성장을 시켜나가면 됩니다. 내가 김씨를 소개했고 김씨가 안씨를 소개했고, 그리고 오른쪽에 박씨를 소개했고 박씨가 황씨를 소개해서 쭉 라인을 키워가면 되고요. 이렇게 라인을 탄탄하게 키웠을 때 1번 가게에서 7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생기고 두 개의 추가 BC가 주어집니다. 그 두 개의 라인을 성장시켰으니까 이번에 또 하나의 라인을 성장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2번 가게에서 봤을 때 비어있는 오른쪽을 갖다가 이 씨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한 씨를 소개해서 쭉 성장을 시키면 추가적으로 소득이 800만 원의 수익이 더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각 라인에서 추가 BC를 얻을 수 있고 하나의 가게를 완성시킬 때마다 수익은 점점 늘어납니다. 이런 추가 BC들은 내 라인의 밑에다 배치를 해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성장을 시키면 BC가 늘어날 때마다 계속 추가 수익이 생겨서 수익을 무한대로 가져갈 수 있고요. 이 구조에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결국은 가게 하나 완성시키면 우리가 골드라고 하는데 골드의 수익을 약 700만 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개의 가게를 다 완성시키면 월 한 9,900만 원, 약 1억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점점 더 성장시키면 수익은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런 모든 혜택을 가져가기 위해서 내가 유산화의 제품을 소비해야 되는 거는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소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추가 BC에 대한 특별 프로모션 기간이기 때문에 유산화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비즈니스 센터를 늘려가는 사업. 그래서 절호의 기회가 왔으니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보너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평생 매칭 보너스부터 시작해서 리더십 보너스, 그리고 자동 맥스아웃 보너스까지, 그리고 전 세계 1등부터 60등까지 상위 60등에 포함되는 그 엘리트 그 소득자들한테 지급하는 엘리트 보너스. 근데 이런 보너스들은 소개해 주신 분한테 자세히 설명을 들으시고요. 매칭 보너스에 대해서는 꼭 설명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칭 보너스는 진짜 매력 있는 보너스예요. 그래서 유산화의 전체 수익이 권리 수익이긴 한데 권리 수익 중에 권리 수익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내가 네트워크 유산화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고 제가 비즈니스 가이드를 통해 가지고 보상 플랜을 알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매칭 보너스 자격을 달성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달성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아싸!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매칭 보너스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십시오. 여행 보너스도 너무 멋있어요. 저는 집돌이였어요. 집돌이. 어디 안 갔습니다. 웬만하면. 그런데 유산화를 통해서 제가 여행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들을 가졌고, 그리고 이 유산화의 사업은 직급에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의 성장폭으로 가고 있고요. 격이 다른 여행이라 진짜 멋진 추억을 만들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이 가능한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아까 저희 집에서 가장 삶의 만족도가 높았던 저희 장남, 여기 왼쪽에 보이는 표정 밝은 장남입니다. 유산화는 자유로운 시간에 기회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풀타임, 파트타임 고민하실 거 없고 내가 쓸 수 있는 만큼 시간을 쓰셔서 사업을 성장시키시면 됩니다. 결국 유산화는 뭘 투자하는 사업이에요? 시간을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강의 자유를 가져갈 수 있어요. 두 줄 기억하시라 그랬죠? 자, 이게 저의 사진입니다. 오, 언제 졸리신 게 풀리시는 건가요? 몇 살 때 사진일까요? 저는 지금 50입니다. 예? 40? 40? 20대? 그렇게 고마우신 분이? 49살. 작년에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좀 두 줄 있죠? 탄탄한 두 줄을 잡으면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 줄을 기억하시라고 그런가요? 유산화 사업은 두 줄입니다. 두 줄. 그리고 이렇게 때로는 모델처럼 찍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같이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찍었던 그 모든 자료들을 가지고 유산화 패밀리 30초 영화제에 출품해가지고 1등을 해서 100만 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받았어요. 작년에. 그래서 저는 건강의 자유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경제적 자유 빼놓을 수 없겠죠. 제가 이렇게 오래된 아반떼 차량을 타고 다녔어요. 이 차에도 굉장히 사연이 많은데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기회 될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 3년을 이렇게 멋있는 차를 타고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영혼이 돼서 회사 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많이 이렇게 해외 그 유학을 갈 수 있는 기회도 줬고요. 그래서 자유로운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우리 큰아들 캐나다에 유학 갔었고요. 이렇게 학교 앞에서 사진을 찍어야 되고 졸업할 때 저기를 내가 갔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남죠. 그리고 시간의 자유를 열심히 누리고 있습니다. 은퇴하기 전부터 시간의 자유 누렸고요. 미국 컨벤션 가가지고 이렇게 가발 뒤집어 쓰고 신나게 돌아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케이프타운 가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그 옆에는 하와이. 그리고 요 왼쪽에 있는 건 그랜드 캐년 갔을 때, 그리고 홍콩도 갔었는데 홍콩 갔다 오니까 그때부터 홍콩에 사건이 많이 커져서 갈 수 없었잖아요. 그 시기고 제주도에서 마도로스처럼 저렇게 사진도 찍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시간의 자유를 가져가고 있었고, 예, 작년에 퇴직을 했죠. 그래서 퇴직 사유에 뭐라고 썼냐면 시간의 자유다 이렇게 썼어요. 구구절절 일신상의 사유를 인해서 이런 거 안 쓰고 딱 5글자 썼는데 아무도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 퇴직의 사유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대신 그 이후에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물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직장 동료들한테 이렇게 축하도 받으면서 이렇게 퇴직을 했고요. 지금은 그 은퇴하고 난 이후에 저와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제가 1년에 한 명씩 여행을 보내주는 프로그램을 지금 회사와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을 갈 수 있는 비용을 갖다가 기부를 하고요. 회사는 선정된 사람이 5일 동안 시간 걱정하지 않고 휴가 갈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보내려면 제가 오래 살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1년에 한 명씩 보내려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혼자가 아니라 팀이 함께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품을 사용하고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는 일이고요. 여기 보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있잖아요. 이렇게 미모의 여성 두 분 사이에 앉아서 찍혔는데 그 위에 1이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24일 날 은퇴했는데 10월 25일 날 이제 전업 1일차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었던 거고요. 이렇게 많은 사진을 찍는 동안 그 오른쪽 하단에 있는 사진 있잖아요. 흑백 사진을 찍었던 거. 이때는 제가 공동사업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의 아내와 파트너들이 열심히 어워즈 나잇에서 승근무대를 즐기고 있을 때 저는 바닥에 저렇게 앉아가지고 사진을 열심히 찍고 있었어요. 그때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보 공유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일이에요. 회사가 하는 일은 열심히 제품 개발 연구하고 그다음에 유통 관리해서 우리한테 수익을 공유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유산업 비즈니스에서 해야 될 건 뭐냐면 딱 3가지만 하시면 돼요.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다음에 시간 관리해서 시간을 투자하세요. 그리고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니스타즈는 유맵이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들이 점점 우리 사업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미래의 삶의 모습은 지금 내가 결정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제가 2016년에 아내가 전업한다고 했을 때 그냥 네트워크라고 단정을 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은퇴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내를 돕겠다고 결심을 했고 아내와 함께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나요? 자, 영화 관상에서 보면 마지막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난 사람을 봤을 뿐 시대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본 격이지. 바람을 보아야 하는데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인데 말이요. 무슨 말일까요? 나는 네트워크라는 걸 보지 못하고 잘못된 네트워크만 보고 유통의 흐름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단계가 우후죽신, 네트워크가 우후죽순 생기고 있을 때 그것들이 실패하고 나쁜 것들만 본 격이죠. 실제로는 유통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건 유통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유통의 흐름이 만들어낸 유선화라는 커다란 파도를 타고 여러분이 멋진 인생의 항해를 할 수 있게끔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최고의 기회, 유선화와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